뭐 이제 설교 중에도 그렇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난 뒤로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분별이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이런 지성적인 오류들과 판단착오들, 또 다른 사람들의 행태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분별이 점점 돼가는 거는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음기경의 실천을 이제 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또 우리들이 이 하는 도구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또 인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 이런 도움을 같이 섞어서 방법론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만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하고 엇비슷한 것만 하더라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해서 2002년도인가에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심리학자인데 받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심리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2018년인가 이제 우리나라에 나온 그 책이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8년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원래 제목은 뭐 생각, 빠르고 느린 뭐 이런 거거든요. 빠른 생각, 빠른 것과 느린 것, 뭐 이렇게 이제 원제가 뭐 그런 건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데 대략 그분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 기경을 통해서 이 감정과 전인격을 해서 우리 안에 본성을 바꾸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이분의 관심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경제 노벨 평화 경제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분은 이것을 실생활에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고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적인 것은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람의 이 생각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고를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자동 사고고 자동 사고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숙고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동 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뭐 배고프면 뭐 먹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습관으로 습관되어 있는 거는 뭘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이거를 자동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을 하니까 그런 행동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몸에 배서 막 하는 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착착착착착 하잖아요. 요즘 많이 다르시죠? 처음에 할 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때 모든 게 진짜 뭐도 어설프지만 이제는 딱딱딱 그림도 그려지고 이렇게 착착착 되는 이게 자동사고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이거든요. 직관적으로 딱딱딱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습관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생각 안 해요. 또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인 거 옷을 입을 때 뭐 바지를 입거나 뭐 위에 셔츠 같은 걸 입을 때 뭐 손 먼저 끼느냐 머리 먼저 끼느냐 왼쪽 다리를 끼느냐 오른쪽 이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하거든요. 그냥 하고 입고 나오잖아요. 그냥. 이게 이제 자동사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 근데 이게 요게 주로 영향받는 게 감정의 반응을 받아요.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연구 조사하고 한 결과들이에요. 감정의 반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 뭐죠? 감정적으로 뭘 했을 때.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 했을 때 감정적인 사람이 지잖아요.
옳은데도 져요, 감정적이면. 왜냐하면 감정에 의해서 즉각적인 사고에 의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돌발 행동들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이런 오류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화낼 만했고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수한 게 더 커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땅을 뺏겨. 그러니까 평생 찝찝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불만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의 충동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래서 이 자동사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부정적인 특징이겠죠. 오류를 유발해요. 정확하지가 않다고. 이게. 그런데 사람이 사용하는 이 사고 시스템의 95%가 이거랍니다.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하나하나 진지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 하잖아요. 말도 그냥 하잖아요. 말도 걸러서 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지. 이게 95%가 이 자동사고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5%에 해당하는 수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코 시스템은 빠른 사고가 아니라 이거 완만한 사고예요. 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빠릿빠릿해서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띄엄띄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빠른 사고는 즉각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속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런데 이 수코 시스템은 늦는데 대신 뭐요? 오류를 줄이죠. 그러니까 오류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게 지금 완만해요. 그리고요, 이제 감정적인 사람의 감정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 그냥 하면 될 건데 따져. 이거는 왜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이렇게. 아, 그때는 이미 내 뚜껑이 열렸어. 가만둬! 뭐 이렇게.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 이제 햄릿형, 돈키호테형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성격 유형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사고 시스템의 차이에서 온다고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분의 이 이론에 따르면 이론과 마음 기형을 접목시키자면 마음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사고 시스템에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점, 이 오류 있잖아요. 이 오류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자동사고 시스템에 있는 오류를 발견해서 이 오류를 수코 시스템으로 보내. 그래서 이 오류를 고치는 거죠. 수코 시스템에서. 그러면 수코 시스템으로 교정이 된 것, 이렇게 오류였던 것을 교정이 된 것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자동사고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5%의 이 수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훈련 과정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하는 게 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동사고 시스템으로. 그냥 항상 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하는 단계에 이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이 다니엘 카너먼이 이야기하는 이 생각의 두 가지 시스템, 이 두 개를 활용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류들을 줄여가는 거, 이게 마음기경. 이제 이 다니엘한테 뭐 이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거냐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이 마음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이 달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수코 시스템 안에 이것을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이 오류를 이리 돌려서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만
결국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자동사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요 한계, 오류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사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오류 가능성 자체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기경하는 것. 또 수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완만함, 느린 거. 이 논리적 프로세스가 길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바꾸는 거죠. 결국은 요 두 가지가 하나의 완전한 사고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를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사고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자동사고 시스템에서 발견되어진 오류들을 숙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교정을 시켜서 훈련하고 반복시켜서 습관으로 바꿔라. 그러면 국가 경제도 잘 될 수 있고 개인의 인생도 잘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찾아가 보면 요 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자동 사고 시스템만 작동시켜. 이 축구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축구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95대 5잖아요. 네, 그러면 몇 배입니까? 5, 1은 5, 9, 40, 19대 1이네. 에너지가 19대 1로 들어요. 19대 1로. 그러니까 이쪽 숙고 시스템을 돌리려면요. 어느 에너지가 19배 들어가요. 19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그런 사람들 있죠. 뭐에 집중하면 다른 거 못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숙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엄청 크다고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방해하게 되면은요. 화나는 거예요. 왜? 1로 19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건드린 거는 별로 의미도 없는 거거든. 잠깐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한 거거든. 그거는 자동사고 시스템의 1회에 해당해. 근데 이 사람은 숙고 시스템을 돌리라고 19배의 힘을 내라고 돼. 그러고 그래 미안해 하고 가버려. 나는 뭐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 기용하는 거는 이 자동사고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는 이거를 완전히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확정시켜 놓고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모티프는 성경에서 얻었을 때. 결국에 이게 마음기경이거든요. 이름을 우리가 마음기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의 본성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오류들을 자꾸 일으켜. 근데 이것을 성경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류도 바꿔주시지만 오류를 유발하는 하드웨어 자체 이것도 바꾸시는 거. 이게 마음기경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카너먼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 마음기경 공부를 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한 그 자동사고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들이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계.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그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들 있잖아요. 감각들. 그리고 이런 감각들이 자동사고 시스템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장기가 뭔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 네, 그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장기가 눈이래요, 눈.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원래 눈은 우리 속에 있는 장기인데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속과 바깥을 연결해. 말 되죠. 그냥 그런 거 모르고 했는데 신기해요, 신기해. 그럼 이 눈이 빛을 감각하잖아요.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생후 한 6개월이 돼야 제대로 기능을 한대요. 애들이 눈 떠도 못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이 이렇게 눈 떴다 그래가지고 아빠 봐, 아빠 봐, 아빠 봐 그래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6개월은 지나야 흑백으로 흐릿하게 보이다가 칼라로 되고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이게 발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장기라서 그래요. 장기라서. 우리 몸의 장기라서. 겉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근데 이 눈이 어떻게 이런 사물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이. 뭐 이런 태극기 여기 지금 없는데 태극기 그림 선명하잖아요. 다. 거기는 먼지도 안 묻었죠. 태극기 먼지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요. 조금도 이게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태극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물을 보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떤 물체를 보면은요. 이 물체가 이 각막을 통과한답니다. 각막이 렌즈잖아요. 투명 렌즈. 이게 빛을 모아준대요. 이렇게 빛을 모아준대요. 그럼 요게 이제 홍채로 가는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 빛의 양을 조리개 카메라가 요즘은 전자 카메라는 또 다르죠. 어쨌든 옛날 기계식 수동 카메라는 조리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걸 조리개를 넓히고 좁고 해가지고 어두울 때는 조리개를 넓혀가지고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밝을 때는 조리개를 줄여가지고 빛의 양을 줄이잖아요. 요게 홍채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빛의 양을 조절해. 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 음영이 잘 안 나타나고 색에 이게 잘 안 나타나.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톤 다운 시키면 흐릿한 사진을 이렇게 톤 다운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차이점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오히려 또 더 밝게 해야 나타나고 피사체에 따라서 어쨌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홍채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빛을 굴절시키는데 굴절시키는 게 수정체예요. 이게 렌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수정체도 빛을 굴절시키는데 요게 이제 그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답니다. 근육이 수정체를 이렇게 딱 당겨. 그럼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 이렇게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양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한대요. 그러면 반사각이 굴절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망막에 말하자면 이게 스크린이에요. 스크린과 같은 망막에다가 그 빛을 이렇게 딱 투사를 한대요. 그러면 그 망막에는 아주 미세한 시세포, 시각세포죠. 시세포들이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는 이렇게 이걸 쏘니까 그런데 영상으로 쏘는 뭡니까? 영화관 같은데 그 뒤에 보셨어요? 그 구멍 뽀뽕뽀뽕 뚫려 있는 거 아시나요? 그냥 민자가 아니라 거기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우리 눈을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뒤에 이렇게 딱 쳐져 있는 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망막에 이게 신경세포들, 이 시세포, 시각세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빛을 인식하는 이 시세포가 있대요. 그럼 시세포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전기로 만들어요. 전기신호로. 전기신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게 다 그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의 인체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이게 시세포에서 인식한 그 빛을 얘가 전기로 바꿔요. 전기신호로. 그래서 이게 뇌에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그 뇌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태극기가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태극기를 맨 처음에 보셨을 때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만은 맨 처음에 태극기를 여러분으로 눈으로 보고 그 태극기를 그 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시킬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고요. 보세요. 사물을 봐가지고
뇌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기까지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난시, 근시, 약시, 노안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는데 안 보이잖아. 옛날에 보던 글자를 이제는 못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사고작용이 있어도 이런 거짓 감정이나 지성의 오류들이 일어나는 게 이 감정에도. 그러니까 자동사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즉각적이고 직관적이고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합니다만 이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겠죠. 왜? 이런 중간중간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시각만 그러냐? 귀도 그래요. 소리.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이어폰, 무선 이어폰 중에 보면 귀에다 꼽지 않고 요 뒤에 달린 이어폰 아시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진도. 그래서 사람이 소리를 듣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소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소리 전도라고 그러고 귀를 통해서 여기 웨이, 귓구멍이라고 하는 여기 웨이라 그래요. 그 안에 중이를 거치고 내이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막을 통해서 고막의 진동이 있잖아요. 그럼 고막에서 일어나는 진동은 미세하거든요. 이게 이속을 일어나는 데에서 증폭을 시켜요. 이게 증폭을 시켜요. 그럼 이게 그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관으로 이게 들어가요. 증폭된 게. 이게 이제 뭐 이런 스피커 같은 이런 역할이죠. 그러면은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안에 마찬가지로 이 유모세포.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세포가 또 있어요, 거기에. 놀랍지 않아요? 그것들이 그 소리를 높낮이와 굵기와 톤과 이런 거를 다 들어요. 쪼개가지고. 각 세포들이. 그래서 그거를 또 전기신호로 변환해요. 그걸로. 그래서 그 전기신호가 찌리릭 가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게 우리 눈이고 귀고 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멀리 있는 분한테 바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사람의 감각기관을 말하자면 엄청나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 법도 하겠죠. 이런 거로. 지금요, 그럼 저 뒤가서 얘기해. 어쨌든 소리가 하는데, 이렇게 소리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골전도라는 게 있대요. 요 뒤에 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두개골의 진동을 통해서 곧바로 여기 여기 귀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여기 생략하고 바로 이속 안으로 바로 돼요. 이 진동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나머지 똑같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베토벤이 작곡한 곡 중에 이 교향곡 9번 이게 최고의 명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귀 먹었을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 먹었을 때 한다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는데 한 게 아니에요. 뭔가요? 골전도에 의해서 이거를 베토벤이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소리를 못 들었을 뿐이지 골전도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념으로 집에 가셔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좀 한번 들으시고, 그게 또 문화생활을 좀 누리시라. 다음에 이제 냄새예요, 냄새. 냄새를 느끼는 것도 냄새가 뭐 한 40만 가지가 있다네요. 냄새가. 한 40만 가지의 냄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약 1만 개 정도 된대요. 1만 개 정도의 냄새를 사람이 이걸 인식하는데요. 이 후각이 엄청나더라고요. 후각은요, 감정에 가장 영향을 받아요. 이 후각.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그 여성들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첫눈에 마음에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첫눈에 마음에 드는 것보다 이제 그 첫눈에 마음 드는 게 사실은 그 첫눈 할 때 첫눈에 그 첫눈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냄새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 좋아하는 냄새. 그게 우리가 이렇게 확하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지는 못해도 그 어떤 냄새가 저기 지금 뭐 민수하고 저하고 거리가 뭐 냄새, 너 목사님 냄새 나냐? 이게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근데 느낀단 말이야.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냄새로 우리 코가. 그래가지고요 여성들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니까 이성이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이성에 대해서 마음이 끌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여성들은 아버지 냄새고 남성들은 엄마 냄새. 사람마다 이 체취가 다 있어서 다 다르대요. 이 체취가.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쭉 거기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끌려. 그래서 가끔 보면 향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향수를 가지고 떼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느끼는 어떤 그 냄새 그 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면 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건 이제 완전히 속는 거지. 네? 그래서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목욕하고 화장 안 한 상태에서 만나야 그 진짜 냄새를 맡는 거예요. 나중에 화장 냄새 맡았다가 나중에 땀 냄새 나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지. 후각이라는 게 그래서요 친밀감에 굉장히 영향을 준대요. 이 친밀감이라는. 그리고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이 냄새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후각의 감소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코로나 후유증으로 후각이 감소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후각이 약화되는 이거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각 상피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이 후각 세포가 이게 약화되고 이게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면 심지어는 이게 사람의 그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후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0%, 40%, 50%, 60%, 70% 대부분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게요, 근육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육에도, 여기서 써놨나? 예, 이게 근육 자체도 이 후각세포가 있대요. 근육 자체도. 근데 이 근육 자체에 있는 후각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찢어지기 쉽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는 게 뭐냐면 근육의 퇴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후각세포가 사라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후각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연구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후각세포가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를 입어요. 근데 후각세포가 활발한 사람들이 운동했을 경우에는 근육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의 건강과 특별히 인격과 관련해서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이 후각세포래요. 이 냄새도 마찬가지로 이 코죠. 코의 이 비강을 통해서 그럼 이제 후각 상피가 있고 요 위에 있는 이게 뭐 600만에서 뭐 1000만 개로 되어 있다는데 이 후각 상피에는 이런 선모 작은 그 코털 말고 더 미세한 선모 이게 말하자면 그 밍크 털 같은 거예요. 동물에 가 그래서 충격도 완화하고 그래서 이 코털이 큰 먼지는 잡아줍니다만 코털이 큰 먼지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후각 말하자면 그 후각 상피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점막이 굉장히 조밀하게
링크 털같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갈 수 없도록 요 미세한 이 선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아내요. 그게 이제 뭐 600만 개에서 한 10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요 안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요 안에.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점막이 있어요. 근데 그 점막에 후각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온 냄새 분자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후각세포가. 그럼 이게 신경세포를 거쳐서 이게 마찬가지로 전기작용으로 바뀌어서 뇌의 변연계로, 이 변연계라는 게 뭐 이렇게 축두엽 안쪽에 있는 건데 이 축두엽 자체가 감정과 기억에 이렇게 거의 붙어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요, 아기 때 어렸을 때 좋은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주는 것은요, 그 아이의 감정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대요. 심지어는 기억력까지도. 좋은 냄새,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좋은 냄새 이런 것들을 맡게 해주면 그게 그 아이의 감정 발달과 이 기억력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인체의 신비예요. 이렇게 해서 냄새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냄새를 인식하는 게 우리의 코, 비강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근육도 후각을 느끼고 근육도. 그러니까요. 두꺼운 옷보다는 얇고 가벼운 옷이 좋은 거예요. 얇고 가벼운 옷. 두꺼운 옷은 그냥 가둬놓는 거니까 자기 냄새를 그냥 꽉 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노폐물 나오고 가스 나오는데 그 냄새 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어, 근육. 그래서 그 풍욕이라고 있거든요. 풍욕. 풍욕이 뭐냐면 목하고요. 하나도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공기 깨끗한 곳에 가서 몸에 바람을 쐬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단지 피부에 이렇게 신기해요. 이게 후각을 최대화시키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풍욕의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피부병이나 이런 거 고치는데 공기를 쐬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니까 뭐예요? 물론 피부 호흡도 있지만 노폐물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뿜어내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후각세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의 생성과 근육의 퇴화를 막는 일이 있는. 야, 저는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니.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야, 맞구나. 이런 거. 심지어는요, 남성들의 몸속에 있는 정자도 후각수용체를 갖고 있대요. 이게 오랫동안 신비였는데 어떻게 찾아가나. 정자가요, 냄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냄새. 그래서 그 남자가 내는 그 냄새, 그거를 찾아간대요. 그 냄새를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저 태양계 너머를 찾아가는 거리거든요. 정자에서 봐가지고는. 그래서 신기할 정도. 그래서 가장 사람의 감각 중에 원시적인 감각, 기본적인 감각이 냄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해주세요. 방구도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후각이. 그래서 이쁜 사람이 끼면 구수하고요. 미운 사람이 끼면 독한 거예요. 이게 후각이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의 냄새는 다른 사람은 역겨워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장. 이게 놀라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면은요, 고혈압하고 이거 다 잡을 수 있대요. 예. 이 신장이 후각이 있대요, 신장. 근데 이게 망가지면, 그럼 이게요, 신장의 이 후각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은요, 혈액 속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내는데 이게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신장에 후각 기능이 상실되면 그게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고혈압 약은 혈관벽을 얇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자면 풍선에 바람 부는 것처럼
혈관벽을 늘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혈관 상태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막으니까 요거를 넓혀서 요 부분을 확장시켜 주는데 깎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정상적인 넓이가 돼도 이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은 벽은 똑같은데 여기를 넓히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혈관을 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압을 일시적으로 주는데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게 뭐냐면 혈관 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신장의 부각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활발하게 하면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나 이런 것들을 녹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후각이라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런 치명적인 역할을 나타낸다. 근데 의외로 이 혀에는 굉장히 예민한 신경세포와 혈관들이 많이 지나거든요. 근데 맛이라고 하는 이 맛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보통 단맛, 쓴맛, 짠맛, 쓴맛, 여기 지금 뭐 이제 아직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운맛. 이 매운맛도 지금 뭐 어쨌든 학회에서는 맛으로, 그러니까 혀에서 인식하는 매운맛으로 이거를 인정을 한대요. 근데 인정하는 맛이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요. 감칠맛이 뭐죠?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게 미원. 감칠맛 나는 게 뭐 미원, 미풍 뭐 이게 있잖아요. 요 감칠맛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 맛이냐? 후각이에요, 후각. 후각의 영향을 받아서 혀가 맛있다고 느껴. 왜 그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입맛은 그렇게 까다로울 게 없어요. 달고 짜고 시고 쓰고 이거 뭐 특별히 저거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떤 맛이 좀 약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정말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감칠맛 때문인데 이건 사실은 후각의 맛이에요. 후각. 그래서 향에서 맛을 느끼고 이렇게 침이 나오잖아요. 네. 그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향내 딱 할게. 그렇죠? 여기 교회 딱 들어왔는데 맛있는 커피 향이 쫙 나. 입맛이 딱 돌고 설교를 잘 듣고 싶으면 그냥 이런 후각 효과. 이게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 단맛. 이제 왜 이제 이런 감각들을 이렇게 살펴봤냐면 요게 가장 전형적인 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자동사고 시스템의 한 예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의 감각 자체도 굉장히 사실 우리 감각된 거는 확신을 갖거든요, 사람들이. 근데요,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거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인위적인 변수들이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작용의 95%가 전부 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95%는 가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수코 시스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핵심은.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네, 지성에 의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의지를 통제해서 지정의라고 하는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오류를 일으키는 주범이 감정이거든요. 감성에 의해서 판단도 잘못하게 되고 느낌도 없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결정도 잘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놈을, 이 감성을 잡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성이에요. 이 지성. 그래서 지성을 먼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성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지성의 방식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감성의 방식이었다면요, 다른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구원의 방편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자로 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면 지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정, 의. 이게 다시 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설교 중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해력이나 이런 지성도 믿음에 의해서 작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우리의 인격성이 발휘가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은 뭐의 제한을 받아요? 믿음의 제한을 받아요. 믿음의 제한. 그래서 보는 것, 아는 것,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건 사실 다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진리화되어 있는 이런 지식들과 또 나의 믿음 안에서 사실은 이걸 다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지만 들었을 때 여러분 1차적으로 은혜 받는 건 다 뭐냐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좋아하고 감동받고 하는 거는 처음 들었던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다들 하지 뭐요? 여러분 안에 있던 건데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이렇게 깨어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좋다.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게 뭔지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때 막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이렇게 그때 막 되게 행복하고 좋았잖아요. 근데요,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우울해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떠올리려고 해서 안 떠올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느끼는 것들은 다 뭐다? 아는 거, 믿는 거, 체계화된 거다. 그래서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신비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요, 그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왜요? 그게 숙고 시스템에 자극을 주는 거라서, 이건 아까 16배라고 그랬죠? 네? 네. 19배. 벌써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알고요. 이제 뿌듯해지는 거예요. 힘을 19배나 써야 되니까. 그게 그런 거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과 행복감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뿌듯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몸풀기해서 오는 어떤 상쾌함이 아니라 근육이 더 늘어날 때 생기는 뻐근함, 이게 지성적으로도 이게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뻐근해져요. 그래서 불쾌하고 찝찝하다고. 원래가.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거는 막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보세요. 부활 보세요. 부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듣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스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이런 자동 사고 시스템의 오류들 가장 대표적인 걸 알 수 있는 게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이제 그림 봐보세요. 이게 보면 이게 뭐죠? 무슨 그림이죠? 이게 정말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이게 착시. 이번에 지금 뭐예요? 대통령 그 미국 순방 갔다 지금 문제되는 거 있죠? 그거.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 글자 제가 쓴 거.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13이고 어떤 사람은 B예요. 뭐라고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착시 현상이 이게요. 사람을 조작하는데 이걸 이용한다. 그리고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있는 그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사람 얼굴로도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잔으로도 보이고 또 옆에 있는 뭐 이 사선 두 번째 그림 요거는 원래 전부 평행선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선 때문에 평행선으로 정확한 평행선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진 듯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죠. 똑같은 길이의 그렇지. 크게 키우면은 부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직선에 맨 끝부분에
요 방향표, 요 화살표 처리 때문에 길이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착시 현상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 지금 요 그림에 겹친 부분 회색점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거기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인쇄물은 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회색점이 어느러느해요.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그냥 색깔 똑같은 건데 이런 게 어떤 착시 현상이 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방사선 위에 있는 평행선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휜 것 같고 바깥쪽으로 휜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들도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의 감각도. 그럼 하물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더군다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 전하려고 할 때, 주고받을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오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굉장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써야 되고요. 단어에 대한 정의가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 수준이나 사고 수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해야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게 다 가능해져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오류들이. 이게 이제 마음 기경이다. 그러면 축구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보통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표출하기까지의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여기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앞에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컵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봐요. 이렇게 보고 인식하잖아요. 이게 있음을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이 시각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해석을 하거든요. 뭐 입구는 뭐 원이네. 근데 지금 저한테는 타원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해석을 하죠. 여기서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평면대로 위에서 모습이나 뒤에 모습이나 이 안에서 해석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자동사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봤는데 이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이렇게 찍히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도 이렇게 해서 빛의 각도나 그러니까 빛의 방향이나 또 이 시각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기계는 그게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론하고 판단해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징을 부여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거다라고 판단을 하죠. 아,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걸 이제 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차를 마시려고 할 때 이 컵이 생각난 거죠. 이 컵이. 그럼 이걸 가져라고 이야기할 때 설명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걸 가져라고. 그럼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내가 뭘 가져라고 하는지. 그때 제가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생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요거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생각을 할 때 예측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상담 얘기했더니 또 요강을 갖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제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어떻게 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우리들이 사물을 또는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화하고, 이게 자기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큰 세 과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 기경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팩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해왔던 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있었던 얘기를 쭉 써보세요. 이렇게 했잖아. 또 성경의 어떤 기사에서 누가 언제 뭘 어떻게 했고, 이거를 쭉 써보세요. 써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인식에 뒤에 있는 이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자기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 팩트와 자기의 생각 속에 이런 오차와 오류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요것들을 지금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또 전달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 받을 때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뇌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렇구나.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오류 속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오류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할 정도구나.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음기경에 대한 당위성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내용을 좀 가지고